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밌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예요. 2003년도 책인데 원래 1998년도에 출판된 책이고요. 밀리언셀러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인생을 성공하는 지혜라고 돼 있어요. 앤드류 매튜슈가 지은 거고 노회숙님이 옮겼고 룩소북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절판된 책이죠. 저자 앤드류 매튜스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만화 예술가이며 뛰어난 대중 연설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호주 사람인데요. 법학을 전공했는데 25살이 될 때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초상화 그리는 만화 예술가가 됐지요. 그런데 2년 만에 이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통찰을 집필을 하게 돼요. 자기가 그린 일러스트를 덧붙여갖고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요. 개정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도 이 구절들이 정말 명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읽은 건데요.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면서 하나의 저만의 재밌는 놀이라고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장에서 이렇게 그날 눈에 띄는 거, 그거를 툭툭 뽑아서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이제 선별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줄쳤던 것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게 지금 이때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읽어드릴게요. 자, 1장인데요. 시련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세상에 왔으며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아주 귀여운 사파들이 있어요. 내가 10살 때 가장 애지중지하던 재산은 축구공이었다. 나는 축구공을 안고 밥을 먹고 잠도 잤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발 대신 축구공을 반짝반짝하게 닦았다. 축구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물론 축구 외에 몇 가지 아리송한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아기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도 끼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리에서 놀고 있다가 내 소중한 공을 잃어버렸다.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누군가 훔쳐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옷 속에 내 축구공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 여자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내 축구공을 옷 속에 놓고 뭘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내 축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날 나는 아기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여자가 임신 9개월이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되었다. 축구공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야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어떻게 내가 10살이나 될 때까지 임신한 여자를 보지 못했는가 하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임신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시기가 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한다. 시련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아야만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눌러 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벽에 부딪힐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계속한다. 건강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한다. 언제? 우리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의사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할 거요 라고 말할 때이다. 이때가 돼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게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할 때는 언제일까?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위기에 처할 때이다. 학교에서는 언제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게 될까? 낙제할 지경에 이르러서이다.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적용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인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때이다. 고객 서비스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었을 때는 이미 고객이 떠나버린 후이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를 하는가?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이다. 하느님, 지난번에 날벼락을 맞았던 이후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어렵게 돌아갈 때 가장 큰 교훈을 배운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때는 언제였는가? 시련을 당하고 무릎을 꿇은 후 머리를 걷어차이고 퇴짜를 맞은 후가 아니었던가? 그리고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말한다. 돈 없는 것에도 지쳤고 여기저기서 당하기만 하는 것에도 지쳤어. 평범하게 사는 것에 지쳤어. 무언가를 해야 되겠어 라고. 우리는 성공을 기뻐하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은 많지 않다. 실패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대체로 시련이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면서 돌아다니지도 않지만 어쩌다 한 방 얻어맞는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반면 패배자들은 모든 경계 경보를 무시해버린다. 그들은 지붕이 내려앉으면 투덜거린다. 도대체 나한테는 모든 일이 왜 이 모양이지? 우리는 습관적인 동물이다. 변화를 강요당할 때까지는 하던 대로 계속 한다. 메리는 알이라는 여인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그녀는 시름에 쌓여서 일주일 동안 방구석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러다가 점차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곧 이사를 하고 직장도 바꾸었다. 6개월 후에 그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알과 헤어진 시련을 더 없는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 프레드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생전 처음 그는 사장이 되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아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시련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연속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넌지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쇠망치로 얻어맞게 되는 것이다. 시련을 단지 저항해야만 하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인데요. 삶은 끊임없이 교훈을 제공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아기가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고 젊은 엄마가 강도의 송에 쓰러지고 마을 전체가 홍수로 떠내려가면 우리는 왜?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들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란 영역에서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루이스는 6개월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프랭크는 거의 해마다 고소를 당하며 짐은 휴가를 가기만 하면 식중독에 걸린다. 또 어떤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짐은 직장에서 쫓겨난 적이 없고 루이스는 병원에 가보지 않았으며 프랭크는 병원에서 엽서를 보내지는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주의 신호. 우리가 세상 일에 대처하는 방식은 대체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나는 항상 내 인생에 필요한 교훈들을 완벽하게 적시적소해서 얻게 된다. 인생은 일종의 제비뽑기나 다름없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최선으로 여긴다. 어째서 나쁜 일들은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교훈과 맞닥뜨리고 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지 않는 한 계속해서 거기에 부딪히고 또 부딪힌다.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연적인 세상사라고 할 수도 있는 교훈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좋건 싫건 간에 일어나고 있다. 책임을 지건 회피를 하건 거기에 맞서 싸우건 무시해버리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평생을 두고 일어난다. 이웃이 우리를 욕할 때마다, 세일즈맨에게 사기를 당할 때마다, 연인에게 버림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 교훈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절망감을 느낀다면 어떤 교훈을 놓쳐버렸기 때문일 수가 있다. 만일 계속해서 직장과 연인과 돈을 잃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주위에서 보아야 하는 어떤 신호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부인이 말했듯이 언제나 똑같은 문제점을 계속해서 다른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지낸다. 기껏해야 억울하다고 투덜댈 뿐이다. 우리는 벌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배우면서 살고 있다. 모든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련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도 목적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했던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정복한다면 다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말고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체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 한다. 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엄마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생각하면 엄마를 사랑하는 일만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아마도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는 것만 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교훈이다. 성숙이란 그러한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 일이다. 이혼한 전 남편이 끝내 속을 썩인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혼 생활을 끝장낸다고 해도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불행과 재산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걸고 넘어진다. 서로가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를 용서하는 것 말고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나에게는 아마도 그를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연습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그 수업을 연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삶 그리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언젠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믿는 한 그 믿음은 진실이 된다.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그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상관은 위선자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는 비굴한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내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그를 누구나 다 아는 위선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위선자다. 그를 위선자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즉 그의 장점에 관심을 돌리고 그를 비판하는 걸 멈추고 어느 정도 이해하려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증발해 버릴 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가 나의 태도 변화에 대응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가 다른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가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다. 나는 그가 좋아질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처음에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친구가 되는 일도 종종 있다. 내가 변하면 나의 상황도 따라서 변화한다. 그런 법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따질 필요는 없다. 나의 변화는 내 주변을 바꾸게 된다. 단, 나의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나는 프레드한테 관심이 없어. 하지만 그는 진짜 멍청한 녀석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변화되지 않는 증거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것은 자신이 변화하는 시간에 달려있다. 어째서 지금 이 직장을 못하는가?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위선자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대우주의 교과 과정이다. 새로운 도시로 간다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천만에 대체로 새로운 출발을 할 가장 좋은 장소는 지금 있는 바로 이곳이다. 프레드는 이웃 사람들 절반에게 빚을 지고 있다. 프레드는 자신에게 말한다. 이사를 가야 할까 보다. 그러나 이사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므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프레드는 도시를 바꾸기는 했지만 같은 상황을 불러들이면서 또 다른 성난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다. 구두쇠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도 여전히 구두쇠일 것이다. 프레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는 이것이다. 주소를 바꾸기 전에 사고방식부터 바꿀 생각을 하게. 시련은 세상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닌다. 질의 가족은 돈을 불결한 단어로 생각했다. 그녀의 부모는 특별히 쪼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돈을 달라고 하기가 겁이 났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므로 온 가족이 돈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 그녀는 집을 떠나서 바르셀로나에 갔고 돈을 많이 버는 남자와 결혼했으나 그는 그녀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시련은 상황이 바뀌어도 끝나지 않는다. 그 시련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한 말이다. 만일 당신도 어딘가로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면 이 점을 명심하라. 당신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공항에는 이미 이전과 똑같은 시련이 마중을 나와 있을 것이다. 만일 티벳에 갈 수 있다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먼 나라를 여행하는 숭고한 꿈을 꾼다. 짐 트렉스는 히말라야로 떠났다. 어느 날 그는 설사병에 시달린 몸으로 먼지 날리는 길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리츠칼튼 호텔에 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티벳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티벳에서의 깨달음은 티벳 사람에게나 가능하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근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화를 부른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맞서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경험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종종 자신이 두려워하는 경험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무분별하게 빚을 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온다. 만일 고독을 두려워하면 고독을 불러들이게 된다. 만일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삶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우리는 일종의 경고로 작은 조약들에 얻어맞는다. 그 조약들을 무시하면 벽돌로 얻어맞는다. 그 벽돌마저 무시하면 바위에 짓눌리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런 경고 신호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말한다. 왜 하필 나야? 살며 배우며. 삶이 항상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기 전까지 태어난 척 가장할 수 있다. 우리의 자존심은 말한다. 난 잘 지내고 있어. 세상 일이 무척 힘들 때, 예를 들어 충분히 외롭거나 충분히 두려워지면 우리는 나약해진다. 그러다가 자존심조차 더 이상 대답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된다. 고통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좀 더 수월하다. 우리는 짐을 보고 말한다. 그에게 파산은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어. 우리는 메리를 보고 말한다. 이혼 덕분에 혼자 자립할 수 있었어.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면 그다지 신중하지 못하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에게 수월한 시련을 주시지요. 불행하게도 진짜 시련은 수월하지 않다. 내게 인복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게으른 남편과 사고뭉치 아이들만 아니었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천만에 당신의 인격을 성숙하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스승이다. 코를 골고 찬장문을 열어놓는 남편, 배은망덕한 아이들, 길 한복판에 주차하는 이웃들. 아예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해 준다면 내가 좀 더 행복해 할 수 있을 텐데.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든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그 일을 도와줄 완벽한 사람은 집안에 있다. 아내가 그 연습 상대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혼할 거야. 그러면 해결되겠지. 그러나 그 방법은 단지 자신을 똑같이 화나게 만드는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다. 우라가 치밀게 만드는 사람조차 우리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가르쳐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말은 그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은 사다리와 같다고 할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발을 디뎌야 한다. 그것이 일이거나 인간관계이거나 돈 문제이거나 간에 일단 발을 디뎌야 다음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단계를 해결한다. 이 사다리는 싫어. 다른 것이었으면 좋겠어. 이때는 공경에 빠진 경우다. 다른 사람의 사다리는 저렇게 좋은데 이것은 질투이다. 이 사다리는 정말 지긋지긋해. 뛰어내리겠어. 이것을 자살이라고 부른다. 공경에 처하는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발을 딛고 올라오지 않은 계단이 어느 것이었지? 삶은
언제쯤 쉬워질까? 쉬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삶을 좀 더 잘 다루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학기가 계속 이어지는 인생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일단 유치원, 초등학교, 사춘기가 지나면 일단 직장만 잡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는 삶이 쉬워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으니 좌절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멀리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쉬운 길을 걷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빌은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는 은퇴해서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으며 주택대출금의 상환이 끝났으며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니고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즐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지금 보험회사와 소송 중에 있으며 지붕은 비가 새고 그의 아들은 마약을 복용하며 내일 이맘때쯤 강도가 들어서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를 훔쳐갈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삶이 쉬워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세상 일이 너무 쉬워지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야. 도전이 필요해. 삶이 너무 단순해지면 우리는 가정을 꾸민다. 주택 융자금을 다 갚으면 더 큰 집을 산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미쳐버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이만큼 할 때까지는 쉬면서 즐길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어떤 와중에서도 쉬면서 즐겨야 한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라.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날그날에서 보람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행복을 저 멀리 보이는 신기루처럼 생각한다. 지금은 사막을 기어가고 있으며 앞쪽에는 행복이라고 씌어진 편말이 있기라도 한 듯 이렇게 말한다. 거기 도착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 지금은 욕실을 개조하고 있으니 편안할 수가 없어. 하지만 다음 달이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다음 달에는 아이들이 독감에 걸리고 고양이가 발정을 하고 친척이 와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말한다. 돌아오는 4월쯤이면 나아질 거야.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겠다? 어떤 책을 읽고 흥분한 적이 있었는가? 그랬다면 그 책을 친구에게 주면서 말할 것이다. 이거 읽어봐. 정말 환상적이야. 그러고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그가 열광적인 목소리로 전화해주길 기다린다. 하지만 결코 그런 전화는 오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책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친구가 그 책을 읽지도 않았거나 혹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의 교훈은 책뿐 아니라 어떤 우정어린 충고를 할지라도 어떤 지식을 자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대체로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다보면 아마도 왜 그러한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 스승들, 연인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헌 책방에서 발견한 책 한 권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을 수도 있다. 시련, 질병, 실패,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동정심을 가르쳐 주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차례차례 일련의 교훈들을 배워왔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한 가지 일이 항상
또 다른 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시련 속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말한다. 이건 각본과는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하느님,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지르신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난 일이 실제로 어떤 계획의 일부인지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린다. 세상은 환자이자 완곡한 스승이다. 그가 보내는 신호를 주위에서 지켜보면 인생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핸들을 잡은 채 잠이 들면 과당, 중대한 학습 경험을 불러들이게 된다. 파산, 이혼, 심장병 등등. 프레드는 항의할지도 모른다. 인생에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쩌다 보니 거기에 있게 된 거죠. 라고. 그러나 좀 더 찬찬히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교과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에 닥쳐올 교훈은 어디에 있는가? 그 교훈은 대체로 우리 코앞에 있으며 우리는 종종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기만을 바라고 있다. 제2장 세상의 법칙. 성공과 행복은 전적으로 자연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씨앗의 법칙. 옛날에는 성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면 씨앗을 뿌리고 물을 깃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낚시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절과 수확과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양치기이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거나 간에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씨앗의 교훈은 수확을 거두려면 일을 하라는 것이다. 흙을 파고 씨앗에 물을 주고 한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열매를 따는 것이다. 노력 플러스 인내 이꼴 결과. 사람들은 종종 이 법칙을 잊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오늘 콩을 심으면 내일 무엇이 돌아올까? 그 대답은 젖은 콩이다. 씨앗의 법칙은 말한다. 오늘 심고 한참 후에 거두어라. 지금 콩을 심으면 넉 달 후에 콩을 따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때는 아마도 이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스턴트 라면의 시대이다. 프레드는 말한다. 괜찮은 직장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어. 하지만 겨우 접시나 닦고 있으니 제기랄. 천만의 프레드, 만일 자네가 마을에서 최고의 접시 닦기가 된다면 누군가의 눈에 띄거나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언젠가는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길 걸세. 첫째가 노력이고 그 다음이 수학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 과정을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메리는 말한다. 승진만 시켜주면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겠어. 프랭크는 말한다. 월급을 올려주면 아프지도 않을 거야. 제이는 말한다. 결혼만 잘한다면 남편에게 잘할 텐데. 신용카드와 우편 주문 카탈로그는 지금 구입하면 2개월까지는 이자가 없으며 3개월째에는 파산하라고 부추긴다. 똑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먼저 사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먼저 벌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우리는 정원에서 또 다른 교훈을 배운다. 12개의 콩을 심는다고 해서 12그루의 콩나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다. 프레드는 콩씨앗을 심는다. 어떤 것은 말라 죽는다. 어떤 것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해충이 몇 그루를 망친다. 새들이 서너 그루를 먹어치운다. 결국 작은 콩나무 두 그룹밖에 남지 않자 프레드는 말한다. 억울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몇 명의 좋은 친구를 가질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 이상적인 종업원을 발견하기 위해 50명을 면접한다. 몇 명의 단골 손님을 잡을 때까지 100명에게 서비스한다. 완벽한 스파게티를 먹어볼 때까지 수많은 레스토랑을 전전한다. 어떤 아이디어나 직원, 그리고 친구들조차 대부분 바람에 날려가거나 새에게 먹힐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인과응보. 만일 인생이 지지부진하다면 지금 자신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지껏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에너지 장치와 같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인생은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돌려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자신이 희생자로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말한다. 인과 법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랄프가 승진을 하면 우리는 말한다. 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 이웃이 행복한 결혼 40주년을 기념하며 축하 행사를 벌이면 우리는 말한다. 저 사람들은 운도 좋군. 남의 일이 뜻밖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과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한다. 우리는 살면서 주는 것만큼 받는다. 브루스는 다이아몬드와 향수로 여자들을 황홀하게 한다. 그러다가 여자들이 떠날 때 그는 자신이 쓴 돈을 청구한다. 다이아몬드를 미끼로 낚시를 하면 다이아몬드 정도의 물고기는 낚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혀 엉뚱한 요구는 아니다. 웬디는 가슴이 훤히 파인 옷을 입고 마을을 휩쓸고 다닌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자신의 육체만을 원한다고 화를 낸다. 남자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드러낸 가슴을 놓치지 않는 법이다. 뭐가 이상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거의 다 열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서 그 스스로 그런 일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의 법칙이 이웃에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신경 쓸 것 없다. 자신의 인생, 즉 인간관계, 성공, 실패 등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게임은 잘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작은 게임에서 성공하면 더 큰 게임을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게임을 하게 된다.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시작한다. 다음에는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간다. 그 효율적인 체계의 법칙은 잘할수록 게임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어디에선가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난다. 프랭크는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년 동안 일해서 그는 정확히 87센트를 저축했다. 그는 말한다. 100만 달러만 있다면 그 돈을 잘 관리할 텐데. 천만의 프랭크, 자네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10달러를 저축하는 일이라네. 100달러가 1000달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100만 달러가 될 테니까. 캔디는 변두리 술집에서 노래하는 가수인데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청중이 1000명만 된다면 진짜 쇼를 보여주겠어요. 하지만 6명의 인생 패배자들 앞에서 내가 내 재능을 낭비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세요. 캔디가 6명을 위해 멋진 쇼를 할 수 있다면 청중은 12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1000명을 채우게 될 것이다. 짐은 작은 사무실에서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그는 직원 1명을 두고 있는데 그나마 해고할 생각이다. 짐은
말한다. 유능한 직원이 12명만 있다면. 그게 아닐세, 짐. 우선 둘이 한 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코 12명의 팀을 만들 수 없다네. 인생은 서서히 발전한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것으로부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그 대답이 별로 하는 것이 없다라면 앞으로도 나아질 수 없다. 세상은 변명이 아닌 노력에 대해 보상한다. 하나가 또 하나를 낳는다. 세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면 나는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곤 했다. 저들의 인생은 어찌 저리도 달콤할까? 나는 그들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의 작은 시작이 무언가 다른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때로 지나치게 까다로운 선택이 실수가 될 수 있다. 일자리를 소개하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따지면서 거절할지도 모른다. 만일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다면 우선 그 일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또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라. 만일 무언가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선 작은 일에 뛰어들어라. 젊은 사업가인 존 매코막은 그의 친구인 닉이 미국에서 첫 일자리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닉은 빈털터리에도 영어를 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일을 지원했다. 그는 사장과 면접을 하기 전에 레스토랑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곳을 깨끗이 청소했다. 그리고 나서 칫솔을 가져다가 타일 틈새마다 얼룩 한 점 없이 닦아냈다. 닉과 인터뷰를 할 때 사장은 화장실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닉은 접시 닦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닉은 채용이 되었다. 일주일 후에 샐러드 담당이 그만두자 닉에게 요리사가 되는 길이 열렸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닉과 그의 칫솔을 생각한다. 어디에서라도 좋으니 시작하라. 자기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두리번거리며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평판을 쌓는다고 한다. 또 그것을 하나가 또 하나를 낳는다고 한다. 개구리 법칙. 개구리와 물통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우화이다. 그 이야기는 퇴행의 법칙을 보여준다. 만일 똑똑하고 행복한 개구리를 잡아서 물이 끓고 있는 통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튀어나올 곳이다. 개구리는 즉각 판단한다. 여긴 재미없네. 난 간다. 만일 같은 개구리 아니면 그 비슷한 녀석을 찬물이 들어있는 통 속에 넣은 다음 그 통을 불 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데우면 어떻게 될까? 개구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느긋하게 쉬고 있다가 몇 분 후에 생각한다. 왠지 이 안이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얼마 안가 개구리 요리가 된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생은 서서히 진행된다. 개구리처럼 속고 있다가 갑자기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고 만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내일 잠에서 깨어나 20kg이 늘어난 것을 알았다면 걱정만 하고 있을까?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허겁지겁 병원으로 전화를 할 것이다. 큰일 났어요. 살이 쪘다고요. 하지만 이번 달에 1kg, 다음 달에 1kg씩 서서히 증가하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둔다. 하루 예산에서 $10를 초과 지출하면 별로 큰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일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하면 결국 파산하고 만다. 파산하고 살이 찌고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보통 갑작스러운 재난이 아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러다가 어느 날 콰당
하고 부딪히며 그들은 말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인생은 누적된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뜯듯이 하나에 또 하나가 추가된다. 개구리 법칙은 우리에게 그러한 경향을 조심하라고 귀띔해준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작년보다 날씬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풍족한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변화가 필요하다. 무서운 사실은 정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얻는 것이 없다면 잃고 있는 것이다. 자기 훈련을 하라. 내키지 않는 작은 일들을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하고 싶은 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훈련이란 모든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는 말이다. 인기도로 치자면 치과와 설사병의 중간쯤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훈련은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인생은 당장의 즐거움이냐 장기적인 보상이냐를 선택하는 거래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작은 일이 자질 향상이라는 큰 일로 이어진다. 일주일에 3번씩 체육관에 가는 작은 일이 건강한 생활이라는 큰 일로 이어진다. 하루 20달러를 술로 날려보내는 대신 그 돈을 저축하는 작은 일이 아파트를 장만하는 큰 일로 이어진다. 자기 훈련의 열쇠는 강철 같은 의지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왜 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다. 만일 더 이상 빚을 짓고 싶지 않은 진정한 이유를 안다면 저축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만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안다면 공부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자기 훈련이 되면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면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훈련을 받게 된다. 자기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떡을 손에 쥐어주어도 못 먹는 수가 있다. 자기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감금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먼저 질서와 체계를 갖춰라. 첫 번째 확장의 법칙은 질서이다. 무언가가 성장하려면 체계가 필요하다. 꽃잎, 반으로 자른 오렌지, 나무나 벌집 등에서 우리는 대치 모양을 발견한다.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본질을 보존하고 쓰레기는 버린다. 그것을 체계라고 한다.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생을 꽃피우려면 그 속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프레드는 말한다. 내 사무실은 뒤죽박죽이지만 거기에도 어떤 체계가 있지. 사실은 대단히 능률적이라네. 정말 그럴까? 프레드가 뇌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주사 바늘과 붕대와 빈 병들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가운데 서있는 의료진을 발견하는 상상을 해보자. 수술이가 말한다. 안심하십시오, 프레드. 여기는 엉망이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일합니다. 임무 수행이 중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든 체계가 있다. 소방대원들은 자신의 헬멧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며 구급차 기사는 자동차 열쇠를 두는 장소를 정해 놓는다. 뒤죽박죽 속에서는 아무것도 꽃을 피울 수 없다. 과일 캐비닛을 정리하라. 창고를 청소하라. 그러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한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보통 집이 엉망이면 그 사람의 인생도 엉망이다. 쓸데없는 노력은 없다. 영하 50도에서 얼린 얼음 덩어리를 꺼내 열을 가해보자. 얼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0도가 되자 갑자기 얼음이 녹는다. 물이다. 계속해서 열을 가해보자. 역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다가 100도에 가까워지면 기포가 생기고 수증기가 올라온다. 끓기 시작한다. 법칙?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얼음 덩어리, 어떤 계획, 일에 대한 진전. 그러나 한동안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미 그 에너지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투입하면 분명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 법칙을 기억하고 너무 허둥대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나는 인생을 핀볼 게임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매 순간 나는 어떤 노력을 한다. 책상을 정리하고 글을 쓰고 친구를 돕고 그림 연습을 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득점 기록을 올리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을 나의 보편적인 신용도에 추가한다고 생각한다. 다음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런 사실은 지금 당장 결과를 요구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즐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다가 보통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가끔씩 신나는 일이 생긴다. 새로운 기회, 초대장, 송금수표가 날아온다. 파도 타기. 인생은 파도를 타는 것과 같다. 음파, 광파, 뇌파, 극초단파 등과 같은 과학적 용어를 제외한 다른 파도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가족 문제, 청첩장, 자동차 수리 등이 한꺼번에 밀어닥친다. 그러니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한 달 동안 청구서들이 날아오지 않으면 다음에 밀려올 파도를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또한 파도에 휩쓸리면 이럴 줄 알고 있었어. 곧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자. 적자, 생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계절이 오고 가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사람들은 취직하고 해고당하고, 우주의 근본 법칙은 변화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아니면 화가 치밀 때가 있을 테니까.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공부한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황토빛 들판에 사는 초록색 벌레라면 피부색을 바꾸지 않으면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항의할 수 있다. 들판은 초록색이어야 합니다. 보통 다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나 얼마 안가 벌레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법칙은 잔인하다. 적응하지 않으려면 사라져라. 생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명심해라. 이것이 인생의 교훈이다. 적응해야 한다.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변화하며 전문가들이 하는 말도 틀릴 수 있다. 1927년 워너 브라더스 영화 제작사의 해리 워너는 말했다. 세상의 배우들이 말하는 걸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 1943년 IBM의 회장인 토마스 왓슨은 말했다. 컴퓨터를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5대나 팔릴까? 1977년 디지털 설비 회사의 회장인 켄 올슨은 말했다.
집안에 컴퓨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나? 오늘 사실이라고 해서 내일도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되리라는 법은 없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만일 석 달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아이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젖먹이가 갑자기 아빠 하고 부른다. 이런 일들은 공평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변화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껴안는다. 그들은 말한다. 시한부 인생처럼 삶을 마감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3장) 믿음.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바꿀 수 있다면 인생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한다. 흔히들 그건 내 방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변명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는 말이다. 물고기를 관찰해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다. 수족관에 들어가 보자. 그 가운데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해서 반으로 나누면 이제 일종의 이중 수족관이 된다. 이제 자신을 바라쿠다, 열대어 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베리라고 하자. 그리고 숭어 한 마리가 있다. 이 바라쿠다는 숭어를 먹는다. 양쪽에 한 마리씩 넣는다. 순식간에 베리는 숭어를 향해 돌진해서 쾅! 전속력으로 유리벽을 들이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또 한 번 쾅!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베리는 코가 몹시 시큰거린다. 마침내 그는 숭어 사냥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쫓아가기를 그만둔다. 그때 유리벽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베리는 물탱크 한쪽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남은 여생을 보낸다. 숭어가 바로 코앞에서 헤엄치고 있는데도 그는 기꺼이 굶어 죽는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베리의 이야기에 동정심이 간다고?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유리판에 달려들지 않는다. 교사들과 부모들과 친구들이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일에만 달려든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달려든다. 믿음이 정해놓은 영역에 갇혀서 그 밖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 바라쿠다 베리는 말한다. 한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어. 우리는 말한다. 전에는 한때 공부, 결혼, 일에 최선을 다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점. 우리는 자신이 맞는 유리상자에 갇혀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얼마나 매달리는지 알고 싶다면 저녁 모임에 참석해서 종교나 정치 이야기를 꺼내보라. 그래도 내 말이 맞다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믿고 있으면서 모두 자신이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모두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레드는 인생은 고난이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신문에 난 구인 광고를 훑어보다가 가까운 근교에서 직원을 구하는 광고를 본다. 근무시간 자유, 신나는 여행 기회, 회사 자동차 제공, 최고의 보수. 프레드는 말한다. 믿기지가 않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프레드는 계속 찾아본다. 그는 또 다른 광고를 발견한다. 이번에는 시내를 가로질러 2시간을 가야 하는 직장이다.
자동차도 주지 않고 근무 시간이 길고 보수도 형편없다. 프레드는 말한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 만하겠어. 그는 면접을 보러 간다. 상관이 말한다. 우리 상품은 형편없고 고객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소유주는 악질이라네. 여기서 일하겠다면 자넨 미친놈이야. 프레드가 대답한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죠? 프레드는 인생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불행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행복하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교사, 부모, 친구들은 이야기한다. 너는 수학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노랫소리는 참을 수가 없고 그림은 소질이 없어. 그들은 말한다. 인생은 고난이야. 언제나 쪼들리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살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각본대로 연기를 하듯이 살아간다. 그 각본이 삶을 망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 프레드에게 그가 40년간 인정해왔던 무언가를 믿지 말라고 하면 그는 아마 매우 화를 낼 것이다. 나는 내 믿음대로 40년 동안 불행하게 살아왔네. 이제 와서 그걸 포기하라는 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엉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우리 대부분은 행복해지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내가 가진 사연은 우리 대부분은 각자 사연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름표를 붙인다. 나는 학교 교사예요. 나는 할머니예요. 나는 신세대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연은 양쪽 귀에 매달아 놓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신상 명세서이다. 우리는 그것을 휴대하고 일터에 가고 휴가를 간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내민다. 나는 이혼한 사람이요. 나는 학대를 받고 있어요. 나는 돌을 닦고 있어. 우리는 자신의 사연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 그 사연에 맞춰서 자동차와 옷을 사고 친구를 선택한다. 짐은 의사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의사처럼 행동하고 의사처럼 말해야 해. 나에게는 의사가 살만한 집이 필요하고 의사가 즐길 만한 취미가 필요해. 자신의 역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련한 짐의 인생은 강아지 바스키처럼 몸이 견조하다. 자신의 사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만일 나는 학교 교사다 라고 규정해 놓았다면 직장을 잃었을 경우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만일 나는 이 집의 완벽한 안주인이다 라고 자신을 규정한다면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일은 없으며 이웃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상을 차리다가 간장 종지 하나라도 빼놓게 되면 절망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남들은 그런 사연 따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범주에 속하거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인간이다. 우리가 자신의 사연을 끌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맞는 임무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스웨덴 친구인 안나와 포에릭을 생각하고 있다.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쯤 된 그들은 아직도 세계를 여행한다. 포에릭은 손자의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인터넷을 항해한다. 안나는 새벽 4시까지 즐겨 춤을 춘다. 그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대신 그들은 활기에 차 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만한 대접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과 학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기를 바라는 동안에는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존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자. 중요한 존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자. 그건 일종의 스트레스이다. 중요한 인물이 될 필요가 없는 순간부터 우리는 편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나는 절대 또는 난 언제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상자 안에 가두어 두지만 그것은 자신이 말하는 사연에 불과하다. 또 다른 종류의 사연도 있다. 나는 아주 예민해서 짜증이 납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요. 나는 사수 자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67세에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68세에 돌아가셨고 그 책을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출발을 했고 그 일로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만일 책을 쓰거나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하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도중에 버스에 치였다고 해서 공연한 짓을 했다고 후회하면서 죽겠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에게 아무런 사연이 없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가진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 우리를 가난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믿음을 제거해야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은 폐기하자. 그 믿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믿음을 조심하자. 사람들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사람들은 나의 장점을 칭찬해야 한다. 내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남편이 알아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 사람들은 좀 더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해야 한다 목록은 합리적인 기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믿음을 버린다면 만일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할 필요가 없고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잘한 일을 칭찬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다고 칭찬이나 인사를 덜 받게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사람들이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도 나는 즐거울 수 있다. 해야 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런 믿음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냉정하다. 현실을 비난하면 언제나 현실이 이긴다.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칭찬하고 많은 선물을 사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자. 나의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난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진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항의에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더 마음이 평온하다. 세상 일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의지력, 자신감 또는 뇌수술 등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지 익숙한 생각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번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기억하자.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이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은 단지 자신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바꿀 수가 있다.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 불평할 때 대체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내가 일이 지루하다고 말할 때는 나는 그 말과 한 쌍을 이루는 일이 지루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직장에 지원한다 해도 그 직장에서는 나를 지루한 사람으로 보고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이 된다 해도 나 자신이 그 일을 지루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반대로 일이 재미있다고 믿는다고 하자. 그런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일은 내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의 믿음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루라도 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결국 나의 기본적인 믿음이 좀 더 나은 일을 찾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돈벌이가 충분치 않다. 메리는 말한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내 직업이에요. 내가 하는 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리,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메리가 말한다. 이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믿음을 바꿔보세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시간제 일을 하거나 돈을 재투자해보거나 좀 더 기술을 익히거나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보는 건 어때요? 메리가 말한다.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아요. 신문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것 또한 당신이 믿는 거예요, 메리. 만일 신문을 믿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성공하기 위한 자질에는 이웃이나 신문이 무슨 소리를 하던 간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하지만 난 월급쟁이라서 월급쟁이건 아니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 좌우된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같은 월급을 받는 8사람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저축도 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차이는 그들이 버는 돈이 아니라 그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다. 만일 내게 필요한 돈이 없다거나 점점 더 쪼들리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다. 믿음이 어떻게 성공을 좌우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례로는 복권 당첨자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밖의 횡재를 하고 나서 2해가 지나면 그 수표를 받기 전보다 더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왜? 나는 언제나 빈털터리야 라고 말하는 믿음이 순식간에 100만 달러를 삭혀버리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호주의 브리스번에서 텔레비전을 켰다가 이제 막 2번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보았다.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다. 저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130만 달러를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불과 2년 전에 복권을 탄 사람이었다. 우리의 예금 잔고는 항상 자신의 믿음 체계와 맞아떨어진다. 만일 자신의 이미지가 예금 잔고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수치가 변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빈털터리의 이로운 점. 자신이 왜 빈털터리인지 의아해하는 사람은 나는 어째서 돈이 한 푼도 없을까? 라고 분명하게 질문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빈털터리로 살면 이로운 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자. 나는 성스럽게 느낄 수 있다. 신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한 통속이 될 수 있다. 내가 가난한 채로 남아있으면 주위 친구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동정을 받을 것이다. 나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없다. 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정부를 비난할 수 있다.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빈털터리가 자신에게 어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모두 그럴듯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 가난을 포함한 모든 일은 인과응보이다. 부모들의 돈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현실로 작용한다. 우리 부모가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돈은 벌기 쉽다. 우린 언제나 충분한 여유가 있다. 돈을 쓰면 그만큼 더 들어온다. 아니면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우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만일 두 번째 목록에 좀 더 익숙하다면 아마도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이다. 돈을 편안하게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섹스보다 돈에 대해 더 부끄럽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쩔쩔맨다. 아니야, 됐어. 정말 필요 없다고. 그들이 빵과 물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돌변한다. 당황한다. 수치스러워한다. 자네 돈은 필요 없어. 난 괜찮다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친구에게 일주일치 봉급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를 모른다. 자네도 알겠지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저 내 생각에는 어째서 내 돈을 돌려줄 수 있니? 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불만이 생기면 조만간 떠나버린다. 우리가 돈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만일 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불편하다면, 만일 돈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역시 거기서 떠나게 된다. 그것은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서투른 일을 우리는 피하게 마련이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없이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풍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성장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퍼뜨리는 줄 아는가? 바로 가난뱅이들이다. 만일 산타크로스가 우리 거실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100만 달러의 현금을 떨어뜨리고 갔다면 그 돈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있을까? 천만에 그 돈을 베개 밑에 수서놓지 않는 한 자동차 거래상이 한 몫 챙길 것이고 여행사 직원이 또 한 몫을, 근처 레스토랑, 꽃집, 의상실, 세금 징수원 할 거 없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런데도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므로 좋지 못하다고? 헛소리. 부유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과 친해져야 한다. 돈을 벌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편안하게 느껴야 한다. 스스로를 보살피자. 세상이 날 대접하길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잘 대접해야 한다. 구멍 뚫린 속옷을 입고 어떻게 자신을 당당한 거물로 느끼겠는가? 프레드는 말한다. 팬티에 구멍이 나면 어때? 아무도 보지 않는 걸. 하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네, 프레드. 자네가 알고 자네의 몸이 느낀다네.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네. 만일 자네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네를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네. 우리가 사는 집 또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
문에 들어섰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공간을 창조하자. 집에 자신의 개성을 부여하자. 집주인과 상의해서 그가 재료를 제공하면 우리가 직접 페인트 칠을 하는 거다. 정리정돈하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깨끗한 방 한 칸에 사는 것이 지저분한 저택에 사는 것보다 낫다. 한 부인이 우리 집사람에게 물었다. 20달러로 집을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내가 대답했다. 빗자루부터 사세요. 지금 가진 것을 즐기자. 많은 사람들은 찬장 속에 멋진 그릇들을 쌓아두고 흠집투성이에 낡은 플라스틱 접시에 사과와 바나나를 진열한다. 우리가 죽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탈을 물러주면 모두 깨먹을 텐데 내 말은 만일 멋진 물건이 있으면 직접 깨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남자는 그의 최신형 볼보를 다시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낡은 침대보로 시트 커버를 만들어 씌웠다. 매우 실용적이다. 빨래 바구니 안에 앉아있는 기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에게 보인 점이 많다. 그녀의 철학은 한껏 자신을 꾸미고 충분히 먹고 집을 깨끗이 하면 축복받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은 다른 모든 일에 영향을 준답니다. 걷는 방법이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옷 입는 방법이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죠. 자신을 보살피면 남도 보살피게 돼요. 아내는 어깨에 패드를 댄 잠옷을 입는 내가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잠옷은 실크이다. 우리 자신을 웬만큼은 보살피도록 하자. 사람들은 묻는다. 잘 먹는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죠? 모든 일에 상관이 있다. 우리가 풍족하게 느끼면 풍족함을 불러온다. 프레드는 말한다. 성공하고 나면 쥐새끼처럼 살지 않겠어. 천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것처럼 살기 시작하고 지금 성공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풍족함이란 반드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에 관한 문제다. 세상 일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전설에 의하면 중세기의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연금술사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도전은 불행하게 보이는 상황에 대처해서 비행기를 놓치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이혼하고 무례한 웨이터를 만나고 그러한 상황들을 전화 위복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렇다고 다리가 부러지기를 바라느냐고? 그건 아니다. 하지만 만일 다리가 부러진다고 해도 그 시련 속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일이 나에게 뭐가 이로운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 좀 더 감사할 수 있다. 마음이 보다 평온해진다. 지금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있으며 적어도 밀고 가지는 않아도 된다. 맹소적인 사람은 말한다. 순진하기도 하지. 그러다 졸제당하면 어쩌려고. 천만에 예기치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믿는 한 그렇게 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난으로 믿는 한 계속해서 재난이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 이혼을 하고 나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믿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이 50에 직장을 잃고 자신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게 믿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부정적인 한 인생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다. 우리가 재난만을 생각한다면 더 큰 재난을 불러들이게 된다. 연인에게 상처받고 상관에게 들볶이고 사고가 나고 집주인에게 쫓겨나면서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게 된다. 세상 일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전개된다. 상황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순간 달라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기회를 불러들일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의 상황은 우리가 반응하는 생각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질병, 나의 청구서, 나의 주정뱅이 남편 때문이야. 정말 그것은 나의 문제이다.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리가. 한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나는 희생당해 왔어요. 나는 순교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생각했다. 불쌍도 해라.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새들은 매일 아침 노래를 한다. 아기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깔깔거린다. 파도 속에서 뛰어다니는 돌고래를 보라. 강아지를 보라. 누가 인생에 아무 재미도 없다고 말하는가? 즐거운 세상이다. 만일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물려받았다면 그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는 믿음일 뿐이다. 시간을 내서 외출해서 단지 재미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라. 허리가 굽어지게 일만 하는 것은 인생이 투쟁이라는 생각을 굳혀준다. 느긋하게 생각하자. 인생을 즐기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인생이 달콤하면 어떤 작은 목소리가 말할 것이다. 오래가지 않을걸. 그러면 자신에게 말하자. 웬걸?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네, 3장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시죠? 그리고 정말 맞는 말 같죠? 아니면 또는 에이, 정말 그러려고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대로 해보는 것도 손해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한번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읽은 3장까지의 일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마음가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나요? 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 4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